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안녕하세요. 낭만 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수리논술 중앙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앙대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그 배치표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을 모두 모집을 합니다. 자, 하지만 중앙대가 다군에서는 상당히 높은 대학에 해당되는데 가군, 나군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군, 나군의 점수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가군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는 서울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가군에 해당되는 학교는 일단 기계공학부, AI, 그 다음에 화학신소재공학부가 있고요. 나군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보안, 그 다음에 융합공학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배치상을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 맨 밑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와 비교했을 때는 중위권학과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한양대학교 배치가 이렇진 않다. 약간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를 한 칸 내리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대학교의 위치는 한양대학교의 중상위학과하고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한양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를 같은 레벨 선상에서 보고 판단을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중대논술의 선발 인원입니다. 선발 인원. 전체 인원이 2096명인데 그 중에 478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대를 19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의대를 11명을 뽑는데 19명이라는 것의 인원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톨릭 의대가 19명으로 많이 뽑았죠. 성균관대 의대는 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대로서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저와 관련돼서 이 중앙대학교가 상당히 논술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중대 논술의 시행이 언제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수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논술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주일의 여유가 있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한양대와 비슷한 이런 유형 상황에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냐라는 건데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목고 영재고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합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영재고가 높은 학과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작다 하더라도 합격선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일반고 지원이 절대적이에요. 자, 합격에 있어서도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절대적이라는 부분이 한양대학교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의대가 19명이 있는데 일반고의 합격선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일반고가 지원하는데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11월 25일 토요일 자연계열, 11월 26일 일요일 인문계열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1교시에는 공대와 소프트웨어학과가 있고요. 2교시에는 ICT, 그 다음에 의대와 약학대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의 유형과 관련돼서 분명히 일반고가 지원하는데 분명히 유리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은 어떤 걸까? 출제 유형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 올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수화의 경우의 수가 수열하고 엮였습니다. 그게 수원하고 같이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투, 미적분, 기하까지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과학이 빠지고 수학이 추가가 되면서 확률과 통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확률과 통계가 한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올해 모의 수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일반고가 좀 불리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습니까? 과학이었죠. 그러니까 영재고와 과학고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고가 절대적인 합격선을 그렸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인원수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과학이 없어지고 확률 통계가 들어가는데 이 확률 통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없어지고 확률 통계가 들어가지만 확률 통계가 상당히 구체적인 지식을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의 합격선과 올해 합격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의대가 포함됐다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중에 상위권 같은 경우에 의대에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의대가 일단 19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대가 모집이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것이냐? 자,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차이가 있고요. 23학년도에서 24학년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22학년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느냐면 의대 전형 문제가 다르게 출제됐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2교시는 의대와 의학부, 1교시, 3교시는 공대와 계약학과를 선발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합격 점수에도 약간의 좀 차이점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문제가 출제됐을 때 난이도도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3학년도는 의대가 다른 난이도를 갖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23학년도는 의대 약학과 그 다음에 계약학과가 같이 2교시의 시험을 치릅니다. 자, 이것은 난이도가 비슷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점수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일단 22학년도는 대략 경희대와 같은 양상을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23학년도는 성균관대학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점수로서, 난이도가 아닌 점수로서 아이들의 합격선을 충분히 가릴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번에서 전형 방식을 따지게 되면 분명히 조금 더 확실한 윤곽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형 방식이죠. 자, 전형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학교에 어떤 학교 유형들의 아이들이 지원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논술은 70, 그 다음에 교과가 20, 비교과가 10. 비교과는 출결사항으로 점수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총점이 1000점이에요, 1000점. 교과가 20%인데 1000점인데 일단 1000점 만점에서 3등급의 후반부, 3등급의 가장 낮은 점수가 대략 마이너스 10점에서 15점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100점으로 환산하면 1점 그리고 1.5점 정도가 감점되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논술 점수가 상당히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상당히 중요하죠. 전형 방식에서 이 학교에 누가 지원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요인 중에 바로 이 수능 최저가 있었잖아요. 자, 수능 최저는 4개 등급합이 5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의대하고 약학부를 제외하고는 과학을 1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때 일반고의 최저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와 약학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4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입니다. 자, 중앙대 의대의 정시 합격선이 대략 97%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4개 등급합 5는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높은 등급의 최저가 영재고와 과학고가 올 수 있는 것을 막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의 상위권들이 지원하는데 일단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최저 상황에 과학을 적용할 때 있어서 동일한 계열상의 1, 2과목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다른 학교는 화학원, 화학2 선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화학원과 화학2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늦게 과학탐구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지구과학원과 지구과학2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친구들이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일단 지원이 힘들겠죠. 서울권에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수능상에서 중앙대학교의 최저를
지구과학 두 개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고가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서울권에 있는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최저가 존재를 했으니까 분명히 학교의 현황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일반고의 지원자가 70.89%인데 일반고의 합격선이 69.96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의 영역을 영재고나 과학고, 특목고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4.5%였는데 합격자의 비율은 45%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것을 봤을 때 이 인원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인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자들의 점수도 분명히 예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23학년도 합격자 점수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는데 1교시는 소프트웨어학과하고 공대가 들어있고요. 2교시에는 의학부와 약학부,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융합학과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학과하고 AI학과 같은 높은 학교들이 1교시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2교시에는 전자공학과하고 융합학과이기 때문에 좀 중상위 정도의 학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점수의 분포를 보게 되면은 1교시는 80.98입니다. 2교시의 전자공학부와 융합학부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합격선이 65.34고요. 의약학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79.35입니다. 10점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러니까 진짜로 센 애들이 오는 건가? 라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분 모두 희망을 갖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의대 한번 써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3학년도에 지원했을 때 지원자하고 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자, 1교시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평균 지원 점수가 2.8, 표준 편차 1.1. 아이들이 논술과 최저를 맞추는 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의학부 같은 경우에 2.0이었는데 합격하는 학생들이 1.4의 표준 편차가 0.7입니다. 일단 1.4라는 점수가 나온 상태에서 최저까지 다 맞췄는데 그 최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들이 대부분 성적들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상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 점수하고 수능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대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도 그렇게 얼토당토한 점수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2.2 정도 내신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 거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표준 편차가 0.9, 0.8 상당히 낮으니까 점수 격차도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최종 커트라인 자체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6번째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4문제가 출제가 되고 120분이 주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수열의 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수열을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서울대 구술 면접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 출제되는 수열에 대한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유형이다 라고 규정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3학년도 1교시 1번, 이때 확통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죠? 이 부분의 문제는 경우의 수, 수열을 합해놨기 때문에 수하에 있는 경우의 수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세 사람 A, B, C 이름이 각각 적힌 세 장의 이름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규칙을 고려하자. 거기서 N라운드 나왔죠? 수열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각 라운드에서 남은 이름표가 없으면 게임은 종료된다. 게임이 종료되는 전제 조건을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열로 풀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열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떤 거냐면 24학년도에 모의수능으로 제시한 문제입니다.
일반항이 an, n제곱분의 2n제곱의 수열이 an이 있는데 그것이 정적분 in은 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in. 자, 전형적인 수열의 극한의 문제겠죠. 자,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수열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의 대책은 지금 교과과정상에서 수열이 상당히 약화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약화가 돼 있냐면 개차 수열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열들이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수열들이 없어진 부분을 모두 찾아서 공부하는 게 분명히 낫습니다. 당연히 개차 수열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풀이를 다양하게 해놓게 되면 우리가 숫자를 넣고 푸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공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유형 두 번째인데요. 문제 유형 두 번째는 당연히 출제되는 거죠. 그래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23학년도 1교시 3번 문제 보게 되면 3-2번에 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실수 알파의 값을 a0라고 하자. 자, 수열 참 좋아하죠. 자, 적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때 그래프 개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래프 개형으로 문제를 풀어나오는 단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주어진 유형입니다. 자, 위에 보면 알겠지만 위에도 3-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된 좌표 평면의 곡선 y는 sin lnx 역시 그래프 개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말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자, 이때 증감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어렵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감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유추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만 된다면 정답이 틀리더라도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습관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적분의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것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아니었죠. 자, 이런 문제들은 경북대학교 의대라든지 밑에 있는 대학교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이지만 중앙대학교에서는 구체적인 발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3학년도 1교시 2번 문제인데요. 주기가 2파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2 곱하기 f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15 곱하기 2 플러스 코사인 x분의 절대값 사인 x를 만족할 때 정적분 0부터 파이까지 f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위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적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이것보다는 부분 적분법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될 공산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적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분을 모든 유형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과정상에서 문제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의 적분 너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야? 라고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아이디어가 없다면 절대 풀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출제 범위가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과학이 떨어져 나가고 확통이 분명히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 24학년도를 대비한 모의 수능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된 겁니다. 자, 일단 24학년도를 대비한 모의 논술에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검은 공 4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은 시행을 4번 반복한 후 전피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것은 기대값의 별량을 변형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통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확통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중요한 학교를 꼽아라. 그렇다면 바로 중앙대학교다. 왜? 한 문제가 확통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통을 그냥 얕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심화된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준비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확통에다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의대 약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그 다음에 계약학과, 그리고 나머지 공대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합격선을 그릴 수 있는 난이도와 그리고 합격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낭만 강사 홍사부였습니다.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